10년 만에 현대차 생산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모집 첫째 날 입사 지원 사이트도 먹통이 되었고 최종 집계 인원이 18만 명이라는 둥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고액의 연봉과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강도, 평생 차량 구입과 할인 등 저도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직장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입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7급 공무원에도 비교 우위를 가질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채용에 합격할 수 있을지, 실제로는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도 한 김에 제가 실제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과 간단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생산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 중인데요.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 취업에 대해 합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가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는 보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 근무와 지방 근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지역으로나 직종으로나 아무리 세상이 바뀐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전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직종 면에서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저도 놀랄 만큼 생산직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작업복을 입고 공장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수트나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산, 전주, 울산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대차 생산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났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고액 연봉과 복리 후생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대졸자들이 지원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관심조차 없던 게 사실이죠. 본질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비용을 충당할 만큼 좋은 직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한 지방에서 생활 수준 혹은 소비 수준을 조금 높이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IMF 이후 좋은 직장들은 숫자가 줄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 간의 경쟁도 심화되어서 여러모로 힘든 세상이 되었죠. 지방국립대의 입결 성적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정도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고 기업들도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런 현상이 누적된 가운데 일종의 백래쉬가 현대차 생산직이라는 대명사로 발생했고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느끼는 인식들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도 남들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현대차 혹은 대기업 생산직이 내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려해 볼 만하고 누군가에게는 꼭 가고 싶은 직장과 직종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평범한 사람이 연봉 1억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제 예측보다도 훨씬 빨리 그걸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경쟁이 적은 시장이니 망설이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고 이미 준비 중이신 여러분은 선점하신 만큼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못 먹어도 고라고 운만 바라는 사람은 인생을 운만 바라보고 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이 운까지 맞으면 기회를 잡고 큰 성공을 한다고 믿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현대차 생산직 자소서 항목과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죠. 첫째,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는 말은 그냥 완성차 생산직이란 말이죠.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은 반드시 나를 뽑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나를 뽑으면 뭐가 좋은지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회사에게 모두 좋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굳이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잠시 멈추고 보셔도 좋습니다. 100점짜리 자소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각자의 경험을 녹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 어떻게 활용할지 많이 고민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의 강점은 내 강점이 이 조직 안에서도 어떻게 도움이 되고 조직의 강점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주세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 당연히 협업이 중요하겠죠.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뭐라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끄집어 오시면 되고요. 사람 자체가 못 써먹겠다 싶은 치명적인 단점만 아니면 됩니다. 극복의 노력이 중요하죠.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에 문제가 없겠나 라는 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보다는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비슷하게 회사에서도 극복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겠다는 느낌으로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특강도 아니고 그 주제로 기획한 영상도 아니기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댓글로 많은 요구를 해주시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인식 중 하나가 현대차 생산직 또는 대기업 생산직군이 고액연봉에 편한 일을 하기에 당연히 내가 하는 일보다 또는 7급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어떤 직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이는 곧 현대차나 여타 대기업 생산직이 누구에게나 잘 맞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직군, 직업이 모두에게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것들과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재직자 피셜, 뜬 소문 등으로 비교 대상은 모호한데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상대적으로 나은 복리 후생 정도로 장점만 바라보고 철수도 쓰고 영희도 쓰고 주변에 다들 쓰니 그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생산직군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지원서를 작성을 하니 이 정도 인원이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생산직에 맞는 사람인지 생산직으로라도 대기업을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인 제가 거의 종교에 가깝게 신뢰하는 세이노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는 일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외향성이 중요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가, 의사, 영업사원 등이 이에 해당하죠.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학구열이 중요하고 응용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 같은 직업이고요.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창조성이 중요하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가, 피아니스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D는 몸으로 하는 일인데 비자율성이 중요한 특성이고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 같은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이 아닐 경우 치명적이긴 하지만 모든 일이 성격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체념이라는 확인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산직과 생산기술직이라고 굳이 구분하시는 분이 있던데 컨베이어 벨트와 장치산업 운전이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신체를 이용한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자소서에서 확인했듯이 현대차도 생산직을 모빌리티 생산기술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창의적이고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우선은 좋다니까 지원해봤는데 합격했다면 분명히 입사하더라도 회의감이 밀려와 얼마 가지 않고 퇴사하거나 남아있는 직장생활도 우울한 나날이 될 게 분명합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보수도 나쁘지 않고 경험이 쌓이면 연봉이 7, 8천이 되는데 주인공은 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성격과 성향에 따른 이유뿐이 아닙니다. 현장 생산직군은 기본적으로 신체 노동으로 직업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요한 결정과 지시는 엔지니어, 관리직, 사무직들이 하게 될 것이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에서 내 몸은 기계 부속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성악가가 성대가 손상되면 그 직업으로 생명이 위태해지듯이 몸으로 하는 일은 자유도가 떨어지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되지 못해 B, C, D 중에 골라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해서 D만 남은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대기업 생산직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날에 무의미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우선은 몸으로 하는 어떤 일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종잣돈을 모아야 미래가 보일 거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대기업 생산직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생산직 중에서 정말 최고의 직장일까요?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은 좋기만 할까요? 밖에서 보고 듣는 것과 안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저만 해도 현재 세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직 사유가 모두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는 밖에서는 절대 다수가 선망하거나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들이었는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대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임금 체계를 보시면 기본급이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상승폭도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주어지고요.
그 이유를 찾자면 여기에야말로 굳이 나눠볼 수 있는 앞서 이야기한 생산직과 소위 생산기술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음에도 설명하는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밖에서 생산직으로 불리던 생산기술직으로 불리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임금에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컨바이어 벨트형 생산직은 단순 반복 작업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험과 학습에 따른 숙련도와 노련함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대체 가능함이 크고 연차에 따른 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작기에 그러한 임금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장치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은 공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경험에 따른 운전 노하우는 사실 콩글리시에 가깝고 영어로는 스킬즈가 어울리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 스킬즈가 중시되며 현장에서 선배에게 배우는 것도 업무 능력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둘 다 해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리한 비유를 하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전자는 탑솔러의 라인전, 후자는 갱킹과 정글링의 조화로운 동선을 짜야 하는 정글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가족 중에 현대차 생산직 직원이 있는데 제가 7년 차에 29년 차이신 그분의 연봉과 비슷했고 8년 차에는 제가 넘어섰습니다. 야간 근무 여부와 퇴근 시간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유사 등 장치 산업은 기본급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누구나 밖에서는 이기적 강성 귀족 노조라고 욕하지만 18만 명이나 지원할 정도로 나는 조합원이 되고 싶은 전국민 내로남불의 전형. 대법원 판결로 사내 하청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판결 기준일 이후 입사자까지 신입으로 채용해서 10년 동안 공채 없이 전문기술 인력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금형 보존 분야만 연줄과 빽이 있는 순수 공채가 진행됐죠. 그 와중에 고용세습과 노조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사내하청 출신 특혜 부여까지, 심지어 이 우수한 인력들은 보직 변경 불가와 차별적 수당까지 감수해야 했고요. 그렇다면 모 티어표에 나온 것처럼 제가 다니고 있는 정유사는 훨씬 더 좋은 신의 직장일까요? 우선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 공정을 연속적인 상태에서 유지해야 하고 중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만 해도 기본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 중에서도 가장 유명무실할 정도로 노조가 사측의 합의를 잘해준다는 점도 있고요. 현대올뱅크의 통상임금 산입 이후 나머지 3사도 뒤따라 합의에 이르렀지만 소정 근로시간을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후퇴시킨 회사와 조합들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S-오일도 차등 성과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은 연봉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첫째, 대기업 생산직은 신의 직장이 아니다. 신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둘째, 어느 곳에나 단점은 존재한다. 셋째, 큰 틀에서 월급쟁이가 되기로 선택한 이상 월급쟁이라는 그 자체의 한계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장점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사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게 아닐까요? 긴 인생에서 직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저는 근본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보다는 투자자와 사업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릴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대학에 가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안다면 누구나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대기업 생산직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좋고 잘 맞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선택이고요. 현대차 생산직 채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렸고 내가 대기업 생산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해볼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에 지원한 분들과 대기업 생산직을 준비하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최종 합격의 통보를 받고 출근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합격 후에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에 좌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대기업 생산직이 되는 그 자체이든 아니면 그 이후 나와 내 가족의 다른 계획이든 그것을 위한 선택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